혁신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의 송혜성 변리사입니다. 본투글로벌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온라인 지식자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김윤희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법무법인 세종 IP그룹의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인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은 금융, 게임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분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계약서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두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계약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이슈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서 미교부부터 시작해서 기술자료 제공 요청이라든지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라든지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식재산 세미나인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있어서의 그 산출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지식재산권의 귀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표준약관 외에도 여러 업종에서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거래 사이트에 의하면 그 표준 하도급 계약서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 계약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샘플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이런 샘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언제나 계약에 있어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도 그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참조를 한다면 그런 위험성을 많이 회피할 수가 있고, 반면에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그 계약서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하셨으면 하는 점은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혹은 계약서 내용과 조금 다르게 규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업종에 대해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요.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 및 구축, 정보 시스템 개발 구축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존재를 하고요. 그 외에도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한가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고 배포하고 있는 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즉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민법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개발 계약, 용역 계약 혹은 구축 계약이라는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성격은 민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급 계약의 정의를 조금 보면 일단은 어떤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는 자가 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완성된 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는 자가 수급인,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가 도급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도급 계약이니까 용어를 조금 맞춰보면 수급사업자가 수급인이 될 것이고 원사업자가 도급인이 될 것입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계약에 대해서 일종의 도급 계약으로서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약간 뭐 계약에 미비한 점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민법상의 도급 계약의 법리를 차용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도급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즉 이 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하는 문제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판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것인데요.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건축업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결국은 건축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그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건물을 만든 사람한테 소유권을 귀속하지만 그 이후에 그 결과물을 건축주에게 양도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판례가 상당히 재밌는 판례인데요. 이거는 골프장의 골프 코스에 대해서 설계한 자와 그 설계를 맡긴 자 사이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설계도서, 그 골프장 코스의 설계도서의 저작권이 건축주가 아니라 설계자에게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대신 건축주는 그 소유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 설계도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급계약에 의해 그럼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누구한테 귀속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른다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창작한 자, 그러니까 즉 수급사업자 혹은 수급인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항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계약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갖는다. 다만 원사업자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작한 수급사업자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갖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설명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사업주 등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즉 원사업자가 창작을 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갖는다. 원사업자든 수급사업자든 창작에 기여했으면 그 창작한 부분은 창작자한테 귀속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갖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 자가 여러 사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원사업자, 수급자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예를 들어서 저작권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할 경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사업자와 그 다음에 수급사업자가 이렇게 사용할 거에 대한 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계약에 있어서 이렇게 공동으로 놔두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이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판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원사업자 즉 도급인에게 그 권리에 대한 양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약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런 양도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공정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양도를 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양도에 국한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반드시 없고요. 양도 혹은 사용 허락, 즉 라이센스라 불리는 것도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셔야 될 점은 이 다만이라는 단서 부분인데요. 지식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 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면 반대로 원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나는 이 계약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권리가 여전히 수급인에게,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선 적어도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이 유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원도급인, 즉 도급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계약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약에 따라 제작된 소프트웨어 중 수급사업자가 저작권을 갖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작권이라는 것은 복제권, 배포권 등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종류의 권리의 다발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중에서도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수정도 필요하고 목적에 따라서 변경을 가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변경이 가해진 소프트웨어는 원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2차적 저작물 작성에 의해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했을 때 생겨난 이 변경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갖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특히나 소프트웨어가 유지 보수를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어떤 계약이 불공정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쪽이나 입장이 다 있기 때문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원사업자 입장과 수급사업자 입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받는 것을 보장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수급인이 파산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그 소프트웨어를 팔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소프트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그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이나 이용이 또 보장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경쟁자에게 자신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정보 보호의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급사업자 역시 그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들여서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재산권이 타인에게 양도된다는 것은 참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즉 자신이 받은 보수에 노력에 부합하는 보수를 받았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계속 용역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소스코드에 대한 권리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속적 사업 가능성을 보장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그것 못지않게 요즘 중요한 것은 계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인 서비스료를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거 외에도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에 대한 노하우가 제3자가 유지 보수를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도 방지하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말씀드렸지만 양도를 하거나 라이센스를 하는 것 자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가 굉장히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말씀드리지만 가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 프로그램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개별씩 양도를 할 것인가 혹은 라이센스를 할 것인가를 정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이 프로그램이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서로 이해를 잘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이 권리를 갖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라이센스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깊은 협의를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계별로 조금 나눠보면요.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급인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 수급인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을 이행하면서 원래 존재하던 소프트웨어를 수정, 변경, 증감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이행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소프트웨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도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계약 종료 후에는 역시 유지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약간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원소 사업자 갖고 있다면 원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다. 그 다음에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는 계속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보유를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수급사업자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커스터마이징 등 수정을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이센스의 내용도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라이센스 피를 받지 않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영원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행 중에 완전히 새롭게 발생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트렌드나 일반적인 관행을 볼 때에는 결국은 새롭게 이 계약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사업자한테 귀속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실은 프로그램의 성격이라든지 뭐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양도와 라이센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고, 원사업자는 뭐 당연히 또 모든 것을 자신이 권리를 갖길 원할 것이고, 반면에 수급사업자는 모든 권리를 본인이 가지면서 적절하게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싶지만 그 어느 쪽도 사실 이루기가 힘드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을 일으켜셔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럼 사후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언제나 이제 나중 문제가 될 것이고, 나중에 이 계약이 불공정하였다, 취소해야 된다, 무효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불공정성을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확실한 판례 입장이라든지 뭐 학설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입장으로 볼 때는 한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 같은 것도 일종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양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수급인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해서 유사한 계약을 계속 이제 체결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지, 수급인의 계약 사업 모델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수가 될 것입니다. 보수가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도한다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한다면 이것은 조금 불공정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예단을 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합당한 보수를 부여했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협상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소프트웨어를 상당히 세분하여 이제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이것은 이 계약 목적에 따라서 누가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굳이 원사업자가 권리까지 가질 필요가 있는가, 라이센스만으로 충분한가, 혹은 그 반대로 요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 자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했는지, 사업 모델은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계약 체결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등이 결국은 불공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투 글로벌 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지적재산 온라인 세미나,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